사회복지정책학계 우리 세션 사회를 맡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새로운 정합성을 주제로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양극화와 은폐된 사회적 불평등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이문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문택 교수님, 인사하시죠.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을 주제로 국민연금연구원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계신 문현경, 류재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경기연구원 김윤영 박사님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에 대한 시공간적 의미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반가운 박사님께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발표를 세 분씩 다 발표를 듣고 나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할 거고요.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15분 정도 발표, 토론은 5분 정도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문택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네, 소개받은 이문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양극화와 은폐된 사회된 불평등이라고 좀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사실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술 동인에 의한 그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맥락을 조금 넘어서 지난 한 십수년 동안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은 조금 그보다는 큰 맥락에서 이 움직임이 있고,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후사회의 질서, 소위 이제 포디즘 혹은 포스트포디즘적 축적 구조의 맥락들을 많이 바꿔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항이 왜 그러면 실제로 기대하는 만큼 조직화되지 않고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원인 분석이 저는 조금 먼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맥락들을 조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본다면 바로 그러한 저항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뭐 솔루션이랄까 이런 것들을 아마 여기서 드리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석적 차원에서 조금 남겨놔야 되는 과제처럼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그 맥락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뭘로 넘기죠? 예, 대체적으로 이제 4개의 구성으로 됐는데요. 디지털 자본주의라고 하는 현재의 흐름들을 조금 윤곽을 더듬어 보고요. 그다음에 생산 체계의 변화, 그다음에 이것들을 특징 짓고 있는 새로운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 뭐 저기는 이제 저는 이제 사회화된 정상주의와 양극화 이렇게 좀 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왜 은폐되고 이것들이 조직화된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크니스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그런 맥락들을 조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지난 한 십수년 동안 소위 말하는 VOC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 자본주의 사회가 다양한 맥락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석들은 사실은 19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의 흐름을 가지고 만든 이론들인데요. 2000년대에 넘어와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본주의가 다양하긴 하지만 공통분모는 없는가라는 너무나 평범한 질문들이 이제 제기가 됐고, 그 공통분모의 한 특성이 디지털 전환의 맥락에서 이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디지털, 죄송합니다. 뭐가 빨간?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자본주의 어떤 맥락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했을 때는 뭐 요즘 대통령도 쓰시던데 근데 뭐 연구소에서 쓰시니까 이제 갖다가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단순한 생산, 시장 조직, 노사 관계의 변화까지 이제 포함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어떤 전환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뭐 이것을 주도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까지 포함해서 국내에도 뭐 쿠팡, 네이버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IT나 혹은 디지털 기업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노사 관계나 사회 조직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복지국가를 분석할 때 포진적 생산 양식이 보통 기초에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거기 흐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정규직 고용을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모델에 우위에 두고 시장을 조직화하고 노동 과정에서는 테일러즘을 기초로 하는 이런 방식들이 일반적이었고요. 뭐 다 아시니까 금방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금융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흐름들이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참여연대 중심으로 주주자본주의 논의가 잠깐 있었긴 했으나 아쉽게도 그 논의가 생산 과정에 이렇게 접목된 논의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주주가치 지향의 기업 지배가가 그래서 주주가치 지향의 기업 지배 구조가 90년대, 2000년대 이제 관철되면서 이 전통적인 포지즘적 생산 모델들이 와해되는 경향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완전히 와해되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구조 조정에 시장의 영향력들이 높아지고 생산 과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추월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 가치 사슬의 변화들이 생겨났다. 이 모든 흐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과학에서 경향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의 주도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영국의 어떤 산업 정치경제학자들은 영국의 포지즘이 없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약간 넌센스고요. 어쨌든 이 모든 모델들은 하나의 이제 흐름들, 경향들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 어느 국가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흐름이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생산 체계가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이제 보통 플랫폼 기업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기업을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배달 서비스나 특정한 업종에 관련돼서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뭐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 있는데 실제로 기업과 시장이 결합하는 방식들이 기존의 생산 체제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가 1970년대 위기가 오고 나서 지금까지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끊임없이 수요를 발굴해내야 되는데 수요가 잘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돌파하는 첫 번째 방식들은 1970년대 이제 복지국가형이죠. 국가가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인위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용과 생산이 접합하는 방식. 그게 잘 안 됐을 때 80년대 시도했던 자본주의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는 세계화 전략입니다. 외부 시장을 개척해서 외부 수탈을 해서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구조들이었죠.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이제 가계 부채를 이제 늘려서 인위적으로 이제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서구에서 한 10년 단위로 진행이 됐다면 한국은 IMF 이후에 한 20년 동안 이제 압축적으로 이걸 다 경험한 것. 그리고 이제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2007, 8년 대침체 이후에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수요 발굴 방식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쇼핑을 하면 필요한 물건만 딱 사고 나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들켰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되고 끊임없는 이제 수요를 소비자로부터 이제 발굴하게 하는 방식들이죠. 이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양식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니 AI니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구조, 전 세계 기업 생산 체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올 초에 제가 이제 작업한 건데요.
글로벌 10대 기업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봤을 때 1위부터 12기업까지 보면 텐센트가 이제 작년에 삼성을 제치고 이제 1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 기름판에는 사우디 아람코, 그다음에 버크셔 해스웨이 요 금융기업 빼놓고는 다 IT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TSMC는 반도체 파운드 트리를 생산하니까 제조업과 연계된 디지털 기업인데요. 이 기업들이 실제로 종사자 수를 얼마나 창출했나 보면 이 순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대개 100위권 바깥에 있습니다. 이 종사자 수 순위로 1위부터 10위를 매겨보면 대부분 이제 유통업체들이고요. 폭스바겐이 시가총액으로는 107인데 유일하게 이제 3위에 있습니다. 삼성은 아예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기업은 보통 이제 우리가 포지점적 축적 체제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내면 고용도 따라오는 방식들이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전혀 이제 같이 오지 않는다. 뭐 그래서 이제 또 고용 관계 뭐 다들 여기서 하니까 제가 많이 강조는 안 하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주변에 있는 노동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더라라는 얘기고요. 그 기업 지배 구조에서 몇 가지만 강조한다면 이 플랫폼 생태계가 갖추고 있는 그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회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 사회 기술 생태계의 소비자들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독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른 방식입니다.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독점 기업과는 그리고 이제 이 생태계들을 독점하면서 어떻게 이제 고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잠시 후에 일단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들이 이 기업 구조, 지배 구조 방식에서 재미있는 특징은 이윤보다는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아까 가파 얘기를 했지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뭐 MS까지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그 이제 유사 독점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대부분 업종들을 서로 나눠서 겹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합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 이제 결합이 되고 이 플랫폼에서 연결되는 앱이나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센스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면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들어보면 여러분 컴퓨터 대부분 키면 MS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OS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중독이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애플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 플랫폼에 한번 들어오면은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제 소비자층들을 플랫폼 내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해 나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한 방식도 대부분 이제 디지털 상거래.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유통이나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거기서 받는 이익거래 창출 모델도 전통적인 포지션 방식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공유 경제에서 일부 이제 그런 맥락들이 보였지만 소유권 대신 접근, 액세스의 방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플랫폼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들은 사실 이제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직접 고용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윤 창출 기제들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 구조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스킵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러한 맥락들을 저는 사유화된 중상주의라는 표현으로 여기 죄송합니다. 뒤로 가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중상주의 우리가 경제학에서 알고 있는 중상주의는 국가가 이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방식들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무역을 통해서 이제 국부를 창출하는 방식들이 일반적이었던 것들이죠. 역설적으로 이제 브로델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대외무에서 무역 독점하는 경우는 사실은 시장적이 아니라 반시장적,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무역 지배를 했다. 그런데 오늘날 디지털 자본주의에서의 이 새로운 중상주의는 국가에 별로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열심히 이런 기업들을 이제 뭐랄까 키우기 위해서 돈도 대주고 지원도 해주지만 막상 기업이 덩치가 커지면
국가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과거에는 이런 무역을 통해서 뭐 주변부나 뭐 식민지 국가 이런 제국주의적인 약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 이런 약탈은 이 자본주의 중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조금 독특한 방식들이고요. 이제 사회 불평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조금 보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제 지세 경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아니면 뭐 신산업이니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줍니다. 보조금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는 국가론에서 각광받고 있는 마츠카토 같은 사람은 미국이 발전 국가의 원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뭐 하나의 학설이니까 재밌게 듣고요. 그래서 이 공공재를 사실은 이제 국가로부터 부여받았지만 덩치가 커지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끊임없는 수탈 과정에서 별로 환원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면 의료 데이터 수집, 공공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들 다 나라에서 필요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특히 초등기 학교에 이런 그 프로그램 그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구글과 애플들이 어마어마하게 경쟁하면서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환원들은 거의 제로 수준이고요. 뭐 등등. 한국도 비슷하죠. 기존의 김대중 정부 이후에 IT 산업에서 이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율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수익 구조 부분에서 사회환원하는 내용들 보면은 대단히 이제 미약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단히 많은 금융자본하고 연결돼서 수익 구조를 더 이제 증폭시킨다는 거죠. 뭐 최근에 테슬라의 이 앨런 머스크가 했던 방식들 보면 금방 상상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 압박 시 만약에 기업이 위험이 닥친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빠르게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 노동자한테 임금을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유권 시장과 비이서성의 상업화 이런 제목을 좀 붙였는데요. 이제 아마 이 발표 중에 좀 핵심 개념이라고 했는데 proprietary market이라는 개념은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초빙했던 독일의 서양학자 슈탑이라는 사람이 써서 조금 알려진 개념인데요. 최근에 영어권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propriety는 이제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인데 옛날엔 소유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것이 그 공개화되고 일반화되면서는 보통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이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구글, 가파, 뭐 아마존, 뭐 애플 이런 경우는 이걸 철저하게 사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안에서의 논리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삼성을 쓰던 애플을 쓰던 여러분들이 아마 휴대폰을 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서 이게 자주 바꾸지도 못하지만 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앱의 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처음엔 공짜로 주잖아요. 공짜로 열심히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돈 내라고 이제 따박따박 청구서 오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이미 이 사유화된 시장 안에 포로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디지털 자본주의가 그 소비자들, 시장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요. 이 비희소성 제품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독점 기업은 제품 자체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독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이 제품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공급을 하면서 제품을 이제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가파의 상품들은 희소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제품 다 공짜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MS OS도 초기에는 다 공짜로 복제해서 돌리고 누구나 다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중독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제품으로 이제 건너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희한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정치 경제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리를 넘어선 비희소성의 논리가 오히려 이제 이런 시장을 구축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에서 이해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들로 시스템이 작동을 하더라. 간단하게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노동의 수탈 방식에 있어서도 뭐 이건 이제 워낙 잘 알려지만 IT 업계의 이 노동 수탈 방식들, 장시간 고용, 그리고 이제 이 하이어파의 일상, 뭐 고용과 해고의 일상화, 임금 체계 보장 시스템 비표준화 이런 얘기들은
국내적으로 다 이제 잘 알려진 얘기들, 뭐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했던 방식들 보서 금방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복지국가 유형에서의 그 사회보장제도 적용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효과를 간단히 얘기하면 좀 고전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 슌페터가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 책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본가들이 열심히 일했냐, 뭐 거기 이제 배부 얘기보다는 진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식구들, 집안 식구들 잘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게 동기부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조금 1950년대, 60년대로 확산되면 소위 미국의 이제 경영자 자본주의의 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리자들도 직원들 그 고용과 미래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동반 성장을 추구했던 그런 방식도. 근데 오늘날의 이 가파 창업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들의 그 대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국가 없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원하고 철저한 그 약육강식의 어떤 그 경쟁 체제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으면서 덩치를 키워왔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적 환원은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모델들이 지금 이제 장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결론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왜 조직화된 저항들이 과거보다 이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운가? 몇 가지 이제 진단을 뭐 조금 복잡하게 해봤는데요. 어쨌든 앞에 좀 빼고 나면 기존에 우리가 192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뭐 사회학이든 아니면 사회복지학이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역할들이 고전 이론부터 쭉 강조가 되어 왔지만 소위 이제 복지국가 체제, 자본주의 황금 시계를 건너오면서부터는 갈등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변화 자체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고 거기서 뭐 마샬의 시민권 개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뭐랄까 투쟁과 그것들을 제도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러한 방식의 갈등이 혹은 조직화된 저항이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땐 저는 낡은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 거다. 대안이 제한적일 거다. 뭐 전혀 유용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뛰어넘어 죄송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화하고 디지털화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노동사회학적으로 조금 보면 자동화, 디지털화는 사실은 비슷한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다릅니다. 노동을 배제하는 것과 디지털화는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가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식들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제가 이제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장들을 좀 조사한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 배제적인 자동화가 많이 진척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사업주들의 노동에 대한 불신도 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부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한 10년이면은 뭐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경향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일들이 굉장히 단순화돼서 노동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에 나온 일보다 쉬워졌어요. 이런 말씀들은 노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이제 노동의 강도가 약해졌다니 오늘은 픽업앤피스의 단추만 누르면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로 20대 이 단순화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일도 노동 강도가 약해지고 또 기업은 이 이행 단계의 보수들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공장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6시간 훈련받고 취업을 했는데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대학교 인문학과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했을 때 이 정도 그냥 보장받기 어려운 게 오늘날 현실인데 서비스 맥락에 들어가면 이게 생산 공장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나면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 있을까요? 없죠. 옛날에는 용접을 하다가 조선에서 밀려나면 건설을 가고 자동차를 가고 기계산업 뭐 조금 2차 3차 산업에 스웨트샵으로 갔으면 됐지만 지금은 단추를 눌러서 갈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맥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자본과 노동의 갈등 구조가 제조업에서는 분명히 나왔는데 오늘날은 소비자가 묘하게도 자본가와 동업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콜센터 봅시다. 콜센터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당장 소비자들이 저항해서 비난을 하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당장 콜센터 직원들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돼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 은행 지점들이 굉장히 빠르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본가들의 탓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온라인 뱅킹에 중독이 된 혹은 숙달된 한국의 소비자들이 서서히 은행 산업의 인력들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들이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아직도 텔러를 이용하는 경우들은 그 은행 구조조정 그 속도가 우리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로 한국의 현실을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뭐 ATM기를 통해서 요즘 그 푸드체인지 가가지고 점에 가서 패스트푸드점에 가가지고 음식 시키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경향들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자 간의 갈등이 제조업처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자본주의의 이 생산 체제, 조직 방식들 그리고 시장이 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들 이러한 방식들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포디즘 혹은 포스트포디즘의 이런 영향 그 맥락들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로운 시민사회, 새로운 뭐 이 저항이 저는 앞으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관행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또 하나는 기존의 관행 방식으로 이러한 저항을 조직하는 방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저항의 주체 그리고 그 저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어떻게 조정하는 기획하는 능력들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 잠깐 30초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후정의를 얘기하면서 막상 생산 현장을 어떻게 탄소 중립화하는 논의들을 시민사회에 노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목론만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생산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조직화가 필요한지를 얘기하지 않고 나서 그냥 탄소 중립만 몇 프로 낮추자고 목젖이 보이게 떠들어서는 바뀌지 않는다. 기업가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 뭐 그 환경 가지고 재미를 본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뭘 했냐? 다 재생에너지 투자한답시고 저기 지역에 가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꾼들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부가 그걸 미리 알고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상황들은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황들은 우리가 이 디지털 국면은 아직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모호하고 구멍이 송송 나 있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적 개입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불평등의 또 다른 디멘전들을 좀 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재린입니다. PPT 화면이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이제 연구는 이제 노동시장 변화 공적연금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새로운 뭐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의 문현경 박사님하고 한 2020년부터 이제 조금씩 해오던 연구들을 모아서 이제 발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일 수 있지만 한번 발표를 할까 합니다. 이게 오늘 발표의 핵심은 이제 PPT가 뜨는 거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제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주제가 다 디지털 노동, 뭐 플랫폼 변화 이런 건데 이제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의 사회보험, 특히 공적연금은 거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그러면 대응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그게 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는 그런 발표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 PPT가 안 뜨네요. 네.
그래서 뭐 발표 순서까지 좀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동시장 변화부터 이제 조금 말씀드릴 겁니다.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서 우리 공적연금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대응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럼 앞으로 뭘 더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떴네요. 아유, 반갑게. 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동시장 변화입니다. 그 우리가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표준적인 고용 관계는 이제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주를 이루었던 고용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비표준적인 고용 관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에 이제 그 비표준 고용 관계라고 봤던 이제 기간 및 시간제 외에도 이제 뭐 최근에 가내미 호텔, 뭐 초단시간, 다자간, 뭐 종속적 자영업 플랫폼 등등 굉장히 많은 복잡한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분류, 우리가 근로자 자영자로 구분해서 그렇게 이 대응해 왔던 그 사회 보장 제도를 쌓아왔던 그들과는 이제 좀 벗어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집단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가는 걸 보면 네, 이 왜 근로자 지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 보장 제도라는 건 전부 다 이제 표준적인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쌓아왔던 이제 사회적 안전망 테두리랑 벗어난 사람들이 늘어난다랑 똑같은 거고, 그거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연금제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는 이 발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시장 변화를 좀 살펴보면, 노동시장 변화를 대표한 집단 중 하나가 이제 인적 용역 제공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세청 자료를 통해 본 이제 그 인적 용역 죄송합니다. 화면이 하나 더 나오네. 네, 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살펴본 이제 인적 용역을 제공자의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자 규모입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 이제 2010년부터만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2010년에 기타 자영업이 이제 이 회색인데 이게 약 60만 명에서 2020년에는 이제 막 345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기타 자영업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분류해놨던 기존 업종으로 분류가 명확하게 안 되는 직종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고들, 그러니까 이 고정적인 보수보다는 실적에 따라 이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특고는 아니지만 특고 대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 또 노동시장 변화를 볼 수 있는 이제 대표한 집단 중에 하나가 이제 특고 종사자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 특고나 플랫폼은 행정 자료나 어떤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제 특고는 우리가 산재보험에서 이제 특례 적용하고 있는 직종들을 중심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이제 특고 종사자 규모를 보면 2015년에 이제 41만 5천 명이었는데 2020년에 막 64만 5천 명으로 늘어났죠. 이게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게 사실은 신규 직종들이 계속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이제 신용카드 모집, 대리운전, 뭐 대출 모집이 들어왔고, 2020년 7월에 방문 강사 등등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이제 2021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들어왔고, 2022년에 또 유통 배송 기사 등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는 이게 64만 5천 명이 아니고 2022년 7월 기준으로 뭐 78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특고 종사자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직종 중심으로 산재보험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거 외에 사실은 더 많을 거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속성별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정웅준 장희은 2018의 연구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재작성한 건데요. 사실 속성별로 특고 종사자를 봤을 때 이제 자신의 이제 스스로 이제 임금근로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군가한테 종속돼서 일하는 종속적 자영업자들을 이제 쭉 모아봤을 때 한 166만 명쯤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되기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의 사회보험 또 우리의 연금은 여기 어떻게 정하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노동시장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대응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자의 이제 법적 정의부터 이제 조금 들어갈까 하는데요. 이제 사실 근로자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거의 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에 이제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회 입법들과 다르게 이제 사회보험은 이제 제도별로 자격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보험에서는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죠. 왜냐하면 이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보장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회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험 방식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 이 근로자의 범위보다 훨씬 넓게 포괄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보험들은 특히 사대보험들은 특히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근로자성을 완화했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이제 99년에 전국민 제도로 들어오고 나서 2003년부터 6년까지 1인 이상 근로자로 쭉쭉 이제 그 대상자를 확대해 왔고 단시간 근로자 기준도 계속 이제 완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뭐 최근 뭐 2021년 1월부터는 이제 소득 기준까지 도입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보험의 이제 그 사업장 근로자 요건도 근로자 우리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근로자와 다르게 굉장히 넓게 돼 있는 거고 사업장에 포괄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기타 가입 유형으로 이제 포괄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을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장 가입자 아니면 전부 다 지역 가입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 아니면 전부 다 지역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법적이나 어떤 사회보험에서 이제 이 법상으로는 사실은 사각지대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활동하면 다 가입하는 게 사실은 사회보험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조금 더 연금으로 집중해서 보면 사실은 이 연금이 크게 이제 베버리지형, 비스마르크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베버리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고 사적연금이 추가적인 노후소득 제공을 맞는데 이제 비표준 노동자 우리가 뭐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종속적 자영업자는 이제 특히 이제 사적연금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거의 방빈에 들어가는 경우 추가적인 노후소득 제공은 좀 어려운 그런 특징들이 있고 비스마르크형들은 그 베버리지형들은 그렇고 이제 비스마르크형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소득이나 어떤 시간 기준에 이 어떤 그런 장벽은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스마르크형들은 자기들이 생애 기간 동안 결국은 보험료 납부하고 계속해서 이력을 쌓아야만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소득이나 시간 기준에 가입 장벽이 있거나 가입하더라도 이제 그 충분한 기여를 쌓지 못하거나 이제 보험료상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역시 근로자보다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둘 사이의 하이브리드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근로자와 이제 그 어떤 자영자 간의 어떤 차등 적용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법 제도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국민연금 이론상으로는 국민연금에서 근로자 대비 자영자의 이론적 연금은 거의 95% 수준이에요. 거의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형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도 실제로 많이 해소되고 있는 측면인데, 이 보라색이 이제 사각지대 적용 제외자고, 이 위에 게 이제 이 납부예자 합하 이제 사각지대인데,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고 사업장 가입자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법 제도상으로도 다 포괄하고 있고 실제로도 제도가 발전하면서 숫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소득 구간별 가입자가 합니다. 이 기준소득 월액 구간별인데,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만 원부터 이제 300만 원 사이에도 많이 몰려 있지만 500만 원 이상 소득 상한에도 17.7%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반면에 지역 가입자는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 100에서 200으로 돼 있지만 좀 더 구간 세분화해 보면 100에서 110 사이에 거의 50%가 몰려 있거든요. 뭐 이거는 제도적인 특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본인이 신고한 소득대로 다 받아주는 거고, 또 이제 직권가입도 많이 100만 원 수준을 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혹은 지역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라든가 임시일용직들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실제 소득 활동하면서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평균 기준소득 월액 추이만 봐도 거의 2배 이상 사업장과 지역이 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다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고용 형태별로도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 더 넘어갔네. 네, 종사상 지위별로도 봐도 이제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간에 이제 그 가입률 격차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임시일용직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50%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고, 그 자영자도 고용주와 자영자 비교했을 때 종업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률이 2020년 기준 90% 가까이 오지만 자영자는 한 73%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제 또 그 근로 형태별로 다시 쪼개봤을 때 사실은 사업장과 지역가에 봤을 때 임시일용은 아까 보신 것처럼 2020년 49.4%인데 이거 다시 쪼개보면 사업장으로 24.4%고 지역으로 25%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장으로 가입이 안 돼서 지역 가입을 택하고 있는 사람이 임시일용으로 가입해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제도상으로 아무 차별이 없지만 이 노동시장에서 이제 격차가 나타나는 그런 요인들이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자꾸 너무 빨리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용 형태별로 임금 근로자 내를 다시 봐도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비표준 노동자가 이제 이 비표준 노동자가 대부분 속해 있는 지역가입자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사업장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쪼개 들어가 보면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저소득 구간에 있는 거고, 이 평균 기준소득 월액 상승률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고용 형태별로 봤을 때 자영자나 뭐 임시일용직, 비정근로자, 시간제 노동자는 가입률도 굉장히 낮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 노동시장 변화를 잘 보여주는 집단 중에 하나가 이제 특고인데요. 이제 특고에 조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플랫폼 노동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다양한 이제 비표준 고용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적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산재보험에서 이제 이 특례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집단들이 조금 특고인 건데, 이 특고들을 보면 이제 뭐 그냥 기본적인 규모 추이를 보면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줄고 있고 남성이 늘고 있고, 3, 40대가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줄고 있고 10대, 20대, 5, 60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 보이고요. 이제 이들의 가입률을 보면 이제 그 산재보험으로 파악한 이제 국민 가입률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득 신고를 얼마나 하고 있냐라고 보면 70% 정도는 소득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게 우리가 지역 가입자가 전체 한 68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납부 예외가 이제 310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45% 정도는 지역 가입자 중에서도 납부 예외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고는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지만 70%가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보험과 실제 노동 간의 이제 노동 지위 간의 이제 괴리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소득 신고자도 보면 이제 가입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이제 상당히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금제도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가 연금제도가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못하고 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적인 계속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업데이팅하거나 적응하기보다는 유지하는 데 급급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대응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장 가입자 포괄도 하고 뭐 단시간 근로자 기준 낮추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전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장 가입 자격이 좀 완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용 단시간 근로자 기준을 이 사람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이제 소득 기준도 도입하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한 달 이상 그
이 일을 해야만 이제 단시간 근로자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종속적 자영업자, 뭐 특허나 플랫폼 같은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근로자로 포괄하는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가입 이력 확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두루누리 같은 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합니다만 공적연금이 코로나19가 우리가 확산됐을 때 그럼 우리가 가장 다 알잖아요.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 이 사회 이 약한 집단일 텐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10인 미만 이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일 텐데 국민연금은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행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중단하고 신규 가입자만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제도 신설했지만 굉장히 이제 이 가입 기간도 짧고 이제 지원 기간이 짧아가지고 굉장히 미미한 효과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크레딧 제도도 아직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고라든가 이런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있을 때 이 직업적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 사람들 포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특고 종사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 소득 기준 변동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특고 종사자 중에 이제 I25가 25% 이상 소득 변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25% 이상 소득 변동하는 이 수준이 이제 사업장 가입자들에 비해 확연히 높거든요. 한 4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종속적 가입자들이 소득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우리가 데이터로 다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들을 어떻게 포괄할까 이런 노력은 사실 하진 않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소득 파악 징수 체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서 우리가 포괄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 확률 지역 가입자 한 67.9%쯤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전히 소득 확률이 잘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포괄할까의 문제에서 우리 언젠가 뭐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되면 다 포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이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사업장 가입 기준을 완화할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특고 종사자들을 결국은 사업장 가입자로 포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가입 상태 양호한 집단부터 순차적으로 포괄하는 노력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가입 이력 확충도 특고 종사자의 아까 소득 변동성 같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빨리빨리 파악해서 이제 보험료 지원을 해준다거나 다른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고, 이 소득 파악이나 징수 체납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단 ITI가 언제 될지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비기여형 제도의 역할 강화는 사실은 코로나19 같이 뭔가 이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간 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입 이력 격차가 더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은 비기여형 제도죠. 뭐 우리로 치면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게 될 텐데 기초연금은 뭐 이렇게 다 넓게 확대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비기여형 제도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그에 대응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제도로서 역할을 딱 만들어 갈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주최 측이라서 50분에 이 세션이 끝나야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맡아서 약간 빨리 모터를 달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디지털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어떤 구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 사회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날로그 세계에 대한 어떤 개념 속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상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가 융합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존의 아날로그 세상에 있었던 시공간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연구 플러스 그 재택근무에 대한
시공간 구조에 대한 연구를 오래 했는데 지금 제가 발표를 할 부분은 김수영, 강명주가 쓴 플랫폼 노동자가 경험하는 시공간 구조, 그러니까 재택근무보다는 플랫폼 노동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급하네요. 우선은 그 플랫폼 노동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 노동자성과 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노동자성 내부에 들어가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시공간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어느 정도가 유연화되는가, 그리고 고정 사업장이라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자성의 핵심은 결국 그 근본에 깔려 있는 시공간의 구조 변화라는 것이 이 논문의 문제 의식이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뭐 문화 쪽이나 아니면은 뭐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이 플랫폼 노동의 시공간성에 대한 주목을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이 즉시적으로 일어나는 온 디만드 노동이라는 건 시간성에 이제 초점을 맞춘 논의이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이 여러 곳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공간의 유비큐터스화에 대한 주목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거를 따로 이렇게 띄어서 보는 논의이고, 그리고 또 보통은 딱 하나의 노동, 뭐 웹노동이나 아니면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배달앱 노동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융합이나 시공간의 융합, 혹은 웹노동과 로컬 노동의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디지털 노동이라는 거는 디지털 자본주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산업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공간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시공간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다른데, 그러면서 그 자본주의에 맞게 시공간이 구축되고 인식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의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사실 근대 자본주의 상황에서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근대 시계 시간이라는 것도 정근대 사회에서는 중요하지도 않았고, 뭐 집안에 모두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계절에 의해서 그냥 시간을 느끼고 밤낮의 바뀜에 자연적인 시간을 가져왔던 것이 기계에 맞춰서 시계 시간의 규칙성을 갖게 되는 것이 시간의 재편이었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사실은 교회나 이런 공간들, 혹은 지금 우리의 공간들도 이상향을 상정해놓고 뭐 신과 뭐 그 인간의 세계 이런 것들이 뭐 재단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듯이, 사실은 이 자본주의의 공장이라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는 그 노동의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그 구조화를 시켰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세계라는 것도 당연히 디지털 노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론들을 그냥 쭉 개념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기술에 의한 시공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합의의 시공간의 압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계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킨다라는 뭐 지구촌에 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속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공간을 원격화시킨다, 분리시킨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아날로그 세계의 이 공간에, 이 플레이스에 존재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뭐 외국의 뭐 바이어들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시간이 지난, 우리는 저녁인데도 거기에 아침의 시간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우리가 있는 공간과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시대의 로컬 플레이스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기든스는 로케일이라는 새로운 상호작용하는 가상의 공간에서의 어떤 장소를 개념화를 했었던 것이죠.
자본주의 시공간에 대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대사회에서는 시계 시간이 중요한데 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시계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항상 시간은 무한대로 흐르는 네트워크 속에서 분절 없이 흐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 개념의 변화이고요. 디지털 테일러리즘도 과거의 테일러리즘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일만 시키지 않습니다. 육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노동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여가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가와 노동 시장에 최적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가 핵심인데 디지털 테일러리즘의 핵심은 그 여가가 아닌 기계 자체의 속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초고속의 상태로 뭐 메가, 기가 바이트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방식의 어떤 컨베이어 벨트가 생산된다라는 것이 이 때의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시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의 경우는요, 이걸 벗고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니까. 공간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거리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비트의 세계에서 존재를 하면은 공간이 소멸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아날로그 공간과 그 디지털 공간이 공존하는 혼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한, 그 가상세계의 공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리콘밸리는 디지털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그 실리콘이라는 그쪽의 어떤 지역의 공간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나 그 후의 디지털 세계에서도 지역이라는 세계는 되게 중요한 공간이 되는 건데, 이 아날로그 지역은 그 개념을 좀 개념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 넷 로컬리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카톡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뭐 연인이나 친구하고도 그 자리에 앉아서 카톡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로컬리티라는 아날로그 세계와 넷이라는 세계가 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넷 로컬리티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디지털 자본주의 시공간에 새로운 개념과 구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노동자들이 완전히 순응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그 문제에서 이제 헤롯이라는 학자는 노동의 지리학이라고 해서 기존의 그런 자본주의 구조가 노동자의 시간과 공간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노동자들은 주체적으로 다시 그 공간을 재구조하려고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노동의 지리학, 그리고 주체적인 힘을 노동질이라는 걸로 분리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만약에 그 디지털 세계 플랫폼 노동자들의 시공간을 본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 거고요.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선은 지역 노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말하는 배달 앱, 대리 기사 앱이나 이런 배달 앱 노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웹 노동은 프리랜서 노동.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뭐 타이핑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크리에이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의 공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가상 세계에서의 노동 공간은 원래 자기의 노동보다 극대화돼서 확장이 됩니다. 원래 뭐 한두 명과 같이 우리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가상 세계가 되게 되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은 가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지만 반대로 아날로그 세계에서의 자기의 사업장은 집 안으로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노동보다 훨씬 더 축소가 되고, 그리고 집이라는 곳이 여가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소멸되고 그 공간이 다시 노동 공간화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들이 겪는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원격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가상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존재하는 이 세계는 매우 작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 단절감에서 공황장애나 아니면은 해리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어떤 격차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 기반 노동은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역 기반은 현실 세계 자체에서 일을 하는 노동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공간의 작업장이 현실 세계 안에서 거대하게 확장됩니다. 자기의 음식점만이 아니라 거리 자체가 다 노동 공간이 되고, 집에서부터 이 앱을 켜고 노동을 시작해서 모든 거리에서 활보하는 노동 시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들의 어떤 문제는 넥 로컬리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와는 달리 내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우리는 운전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의 눈은, 그리고 그의 모든 인식은 이 앱에, 모바일 앱에 이렇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거든요.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왜냐하면 콜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세계는 공간이, 가상 공간과 아날로그 공간이 중첩된 인식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이고, 사실은 산업재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많은 부분이 초기에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초기 진입자들은 뭐 운전 미숙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대부분은 내 로컬리티에서 이거를 이중적으로 다스리면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노동은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시간 활용의 유형화의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나노 세컨드 문화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전에 말했듯이 이들은 컴퓨터 앱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 네트워크의 그 초고속, 디지털 테일러리즘에 의한 초고속의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초만으로도 굉장히 오래 콜이 떠 있는 거고, 0.001초에 그걸 눌러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앱 노동자들은 계속 최신 폰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고속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노동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이 네트워크 시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절하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10년 넘게 질적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노동의 인터뷰를 할 때는 정말 여러 명이 안 나타났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자고 있거나 혹은 오늘이 토요일인지 몰랐다, 오늘이 월요일인지 몰랐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노동 시간에 어떠한 부분이 일어나냐면은, 초고속의 노동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좀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바보처럼 지낸다라는 말도 했는데, 그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압축 노동 후에 상당한 이완과 무의의 시간을 가져야 그 다음 상태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어떤 부정 리듬이라고 말하는, 그 르페브르가 말한 그 부정 리듬이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노동 질이론은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는 일시적이다. 사실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지만, 나는 이거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다음에 다른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지금의 이 고통을 그냥 감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아날로그 시공간을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앱 노동자들은 자기의 사무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공간의 분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득이 다 그 앱 노동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는 거죠.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가 이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고요. 또 디지털 시공간의 특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영이용해서 내가 종속적으로 여기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면은 플랫폼의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좀 유리한 플랫폼으로 옮긴다던가, 혹은 플랫폼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앱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 7개까지 앱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노동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이 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표는 아마 그림에서 보시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공간이 서로 다르게 형성된다는 거, 시공간의 원거리화와 시공간의 중첩이 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시간에 의한 압축 노동과 무의의 모습이 이런 방식으로 시간이 구축되는 거고요.
좀 더 넓게 시공간을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육체 노동자들은 그 도심으로 몰리고 그래서 살림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은 원거리로 해서 어떤 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거는 이 디지털 노동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플랫폼 노동자 중에 앱 노동자들은 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심으로 다 몰려서 거기에서 자기의 생활거리를 형성하는 반면 앱 노동자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디지털 앱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디지털 패러다이스라고 해서 심지어 호주나 아니면은 뭐 저기 다낭이나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원래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도심으로 몰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는 지방에서는 그러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노동이나 아니면 소비 자체의 계층화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간 정책에서는 이 넷 로컬리티가 교통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사실은 르페부르가 그 공간 자체에 대한 권리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상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 공간의 입장에서 권리 회복의 어떤 개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원격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디지털 노동조합이라는 로케일 안에서의 어떤 그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정책에서는 노동 시간의 인간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명확한 업무 지시와 합리적인 시간 제공에 대한 기존의 이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나 네트워크 시간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우리가 발표를 해주셔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토론자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 이문택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이승윤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3분 정도 시간이 3분이요? 없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시죠. 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문택 교수님 글을 읽고 참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가 고민한 것은 그 토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만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문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유화된 시장을 저는 여기는 자신만의 게임의 룰을 만든 거라고 그렇게 또 이제 설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게임의 룰이 있는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플랫폼 자본주의 내지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노동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인데요. 디지털 전환기에 두 가지 큰 논의가 있었죠. 정형화된 중간 숙녀가 대체돼서 비정형인 로스킬과 하이스킬이 이제 확대됨으로써 양극화가 있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기술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제 노동자의 자율성이 증대된다는 이제 두 가지 큰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노동의 쪼개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노동을 하나의 잡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뉜다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노동이 쪼개지게 되면은 쪼개진 것 중에 어떤 업무는 자동화가 되고 어떤 거는 대체가 되고 어떤 것은 그 전체 업무 태스크들의 집합이 이제 일이라고 했을 때 그거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모습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가 변함에 따라서 특히 디지털 전환기에 국가의 수렴하는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도적 차이도 역시나 간과할 수 없는데 물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제도적 차원의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시민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거는 상당히 개념적인 차원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되었는가가 이제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데, 이 구현했을 때는 이제 제도로 구현시킨 것인데, 이 제도가 부식되고 있음으로써 제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시민권이 부식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가 소셜 라이트로, 소셜 시티즌십으로 이제 사회 시민권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복지 제도가, 두 번째 발표도 너무 흥미롭게 들었는데, 복지 제도가 이제 작동하지 않게 되는 부분, 일의 쪼개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비정형적 노동 상태가 기존의 복지 제도에 충분히 포괄되면서 탈상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시민권이 부식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산업 시민권인데, 이제 이거는 노조의 역할 확장을 통해서 이게 노동자의 역량이 많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이 산업 시민권을 집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위치와 불평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가는 건데, 지금 일이 원자화되고 있고 일감, 업무, 미세 업무로 쪼개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그 달라지는 산업 시민권의 어떤 그 구체적 구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었는데, 여기 이제 파편화된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시민권이 김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가 간 정치 시민권이라는 것은 뭐 단체 교섭권하고 이제 그 투표자의 유권자가 그 투표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구현될 수 있는데, 이게 국가 간의 행정적으로 구분된 국가 간 경계를 전제로 해서 되었다면은, 이제 이 가상의 지대 내지는 사유화된 시장 내에서의 룰, 가상 토지로 이루어진 이 사유화된 시장에서의 이 지대 수익자가 노동, 기술,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자본화시키거나 재화시킨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 시민권이 부식되고 있고, 그동안의 정치적 기제가 무력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말씀도 하셨지만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같은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이 노동자가, 수많은 노동자가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정치 시민권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현재 그 통로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우울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은폐된 사회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계급 도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한번 과감하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비자와 자본가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소비자와 자본가의 동맹이 이제 이루어져서 소비자, 자본가 대 노동자의 갈등 전선이지만, 노동자가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선이 매우 모호해지게 되죠. 그래서 프리케리아트 계급 논의, 포스트 포지즘 플로레티아 논의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세분화된 노동에서 숙련의 의미, 그 다음에 데이터 소유, 비소유의 구분 등을 고려하면서, 왜냐하면 이것도 에셋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계급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울타리는 어느 지점에서 세워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울타리 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집단 정체성을 가진 무리들이 있는지, 요거를 윤곽을 그려 보아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다시 소환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에 대한 그 발표자의 말씀을 좀 나중에 듣더라고요.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한 2분 정도 안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영 박사님, 네. 토론해 주십시오. 점점 줄어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 김윤영입니다. 네,
류재림 박사님의 노동시장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고 익숙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국민연금 DB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분석하신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신 말씀은 국민연금 제도가 노동시장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결론은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3가지로만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업장 가입자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입률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게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시장에서 그 원하청이나 아웃소싱 등의 관행에 따른 기업 규모 간의 분절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른 분절이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가입률 격차로 드러났다고 보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연구에서는 이런 기업 내 동일 기업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기업 규모가 또 클수록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게 노후 연금급여 격차로까지 이어진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특고 노동자 같은 경우도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에 포괄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로 포괄되었을 때 대부분 규모가 작은 그 사업장 규모가 작은 가입자에 해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 가입자 내부의 이질성에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안정적인 기여 이력을 갖기가 어려운데 아까 슬라이드에서 사실 한국이 근로자랑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동일하다고 분류는 되지만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용주가 보험료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동일할 때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이 근로자의 2배 수준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대신에 소득 대체율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방안,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정형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는 국민연금이 단일 제도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비기여형 제도인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적연금의 대응을 논할 때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고 기초연금 제도가 항상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응 방안이 사실은 연금 구조는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포괄성이나 적절성은 적당히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박사님들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구조적 개혁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국민연금 제5차 장기재정 추계가 앞두고 있어서 요즘에 슬슬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대가 저는 크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가장 연금개혁의 답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계속 찾아가는 중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한국의 공적연금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장해야 하는 그 최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게 부재 한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선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3번째 토론에 대해서 반가운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9쪽이고요. 7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글의 장점은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현상을 확장했다는 건데 이거는 근데 시간 주권, 공간 주권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질문 이게 과연 특이한 일인가 플랫폼 노동에 그런 문제 제기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테일러주의도 사실 플랫폼 노동자에게 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퍼미션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수의 노동자와 다수의 일반 컨트롤을 받는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얘기된 플랫폼 노동자 말고도 노동 일반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에 좀 더 다른 거는 더 이제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노동계약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노동시간 임금 말고 노동의 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는 계약서로 작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테일러주의적인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신뢰를 통해서 리스프로시티, 상호 호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결국 기계적
테일러주의가 아닌 디지털 테일러주의로 갈 때 그럼 이런 노동 과정에서 이런 계약의 불안정성은 어떻게 극복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은 어떤 건지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 숙련 축적, 이거는 노동 계약의 불안정성을 더 극대화시키죠. 왜냐하면 사업주 훈련인 경우에는 특히 소유권이 다르잖아요, 그죠? 노동에게 영향이 인베디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있고, 처음에 훈련 가능성, 트레이너빌리티에서 인플로이빌리티 시대를 거쳐서 잡 레디로 가면서 점점 이제 트레이너빌리티는 이제 미스매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원래 고학력 정규교육 원래 고학력자들 데리고 스페시픽 스킬 훈련시키는 거고, 근데 그게 점점 미스매치 논의로 커지면서 딱 맞는 걸 요구하다가 요새는 아예 그냥 리설트를 바로 가져와라, 잡 레디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간데, 이거는 또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 아니고 이것도 한 20-30년 전부터 쭉 애오던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또 극대화돼서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만성적인 공급 수요 부족이죠. 그러니까 레이버 스케어시티, 탤런트 스케어시티가 아니고 잡 스케어시티,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부터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현상들, 이 속에서 과연 훈련 더 시키고 역량 개발 더 한다고 될 문제인가라는 그 문제 제기가 플랫폼 노동에서 더 이제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번은 뭐냐면 결국 포디즘에 대한 대안으로 포스트 포디즘과 네오 포디즘이 다 있을 수 있고, 신생산 이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의 또 극단적인 시스템 합리화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작업장에 대해서 양쪽이 다 이제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들대로, 또 반대로 경영학자들은 경영학자들대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이제 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신생산 이론이라든지 포스트 포디즘 혹은 자율적 작업장 같은 이론들을 만약에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 플랫폼 노동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저는 사실 지지하지는 않는데 그런 궁금한 점이 들었고요. 5번째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만을 가정해서 이제 자폐 인간을 모델로 하고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또 반대의 또 특정의 인간의 본성만을 가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번째는요, 결국은 호혜성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노박이 말하는 간접 호혜성, 평판 같은 것들, 단순히 이제 기재인가, 별점이 단순히 기재인가, 아니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가, 혹은 어떤 제도가 나의 선한 본성을 크라우딩 아웃하는 것은 아닌가, 선한 본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플랫폼 노동은,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7번째는 결국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 정책에 관한 얘기인데요. 훈련 얘기를 하면 현재 플랫폼 노동자 역량을 개발시키는 걸 할 필요는 없죠. 오토바이 잘 타는 기술. 근데 또 반대로 그럼 이 친구들이 더 나은 상향 직업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시킬 때 훈련이 과연 작동할 것이냐, 러닝 이퀄스 어닝이 될 거냐, 혹은 뭐 인플로이빌리티 될 거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플랫폼 노동자의 처지를 해소하는 방법이 미시적인 역량 개발이나 이런 측면으로 해소가 안 될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문제 제기를 던져 보았습니다. 예, 토론이 모두 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언급을 하셔서 꼭 발표자 선생님들의 리플라이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자 선생님들은 1분씩만 간단하게만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첫 번째 이문택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승윤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 잘 정리를 해주셔서 사실 뭐 거기에 대한 이의도 없고요.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그냥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드린 것은, 우리가 전환기에 있는 딜레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가능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것이 가능해질 때 실제로 어떤 것이 변했는데,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응이라고 하는 측면도 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어댑테이션, 적응이라는 측면이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오늘날 우리 비대면 소통 방식 다 익숙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최근에 그 보면은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됐을 정도로 이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걸 만족하는 건 물론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절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자문가들은, 우리 옛날에 뭐 연구에 아주 유명한 신재유 비판가가 낸 책 제목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데요. Thinking the unthinkable,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략들이고,
그래서 기존의 저항을 담론을 주도하거나 우리가 시민도 조직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지금의 어떤 현실 분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전망들을 하면서 대안을 준비해야지 낡은 그릇에 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가 거기 또 담겨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 그 정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예. 네. 먼저 김용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다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사업장 가입장 내 격차가 존재한다. 특구 포괄할 때 그런 것 좀 조심해야 한다. 네, 맞는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저도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사실 특구를 사업장으로 포괄할 때 사실 전제돼야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소득 확률도 올라와야 되고 이 사람들이 소득 변동성도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들 당연히 사업장으로 포괄할 때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가 법적으로 다 돼 있지만 사실은 법률 부담이 굉장히 다르죠. 그건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가입자가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다 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험료 차등화 같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보험료 차등화나 뭐 여러 방법으로 어쨌든지 간에 지역 가입자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제도가 개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초연금 뭐 역할 강화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계역과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데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연금 재구조화 그 보고서도 쓰고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제가 사실은 드렸던 말씀 다 연금의 현대화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연금이 과연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 현대화를 잘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사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연금의 현대는 사실 뒷전에 있습니다. 지금 다 이제 사실은 재정 안정화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소득 적정성을 맞춰줄 수 있는가의 논의로 다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도가 앞으로 뭐 다층체계든 어떤 식으로든 구조개혁을 해갈 때 연금의 현대화 논의도 같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엄청 내받으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화두들이 다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해서요. 저도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고용 노동의 불안정성은 저도 당연히 공감하는 바이고 굉장히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관계적인 통제 그리고 존재론적인 소외의 문제가 모든 노동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쩌면 인간 사회에서 결코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 혹은 디지털 노동에서의 뭐 신생산 이론이나 포스트 포디즘이나 자율적 작업장에 대한 논의들 중에서 저는 이제 자율적 작업장에 대한 이야기를 재택근무와 같이 연결해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재택근무의 핵심은 사업장이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러면 집의 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의 불평등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업장의 개별적인 불평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로 가면은 그 집 주거의 계급화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 저는 좀 화두로 앞으로 제기해야 할 어떤 문제인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원격의 어떤 그런 통제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이라는 게 얼마나 계층화되고 계급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위한 많은 이제 뭐 협업 플랫폼 이런 거 만들지만 그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기업들은 그걸 못 만들고 대부분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거든요. 이메일.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그 부유하는 노동이 재택근무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디지털에서도 일어날 것이 이제 좀 중요하게 산업화 이후에 대두돼야 할 부분이고 이 자폐 인간과 관계에 대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는데 그것이 연대나 소속감으로 이어질 거냐 이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네티즌들이 보통 말하는 게 관종이라는 말이나 관음증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소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소속감이나 공동체성에 기반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셀프 인터레스트나 혹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의 인정을 구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구조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공동체성과 소속감, 거기에는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그 호혜성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푸코가 권력이라는 것이 비가시화가 될수록 강해진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의 많은 권력들이 비가시화를 하고 피지배자를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통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디지털 노동자들도 비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일할 수 있고, 사실 그것이 이제 블라인드라는 그런 그 익명의 직장인들의 어떤 그 플랫폼이 있었고, 사실은 땅콩회항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가시화된 노동자의 노동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유기적으로 연결된 어떤 힘, 그 역의 어떤 힘으로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이루어져야 디지털 노동에서의 어떤 노동자의 권력이나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히든 스크립트로만 존재한다. 그들이 숨겨진 저항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자본과 노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참석해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발표해주신 발표자, 그 다음에 토론자 선생님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 정책학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